마스크 벗어도 괜찮을까요? 네. 저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전혀 몰랐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오전에 김동환 소장님도 하셨던 것 같긴 한데, 그럼 지금 계속 보고 계셨던 건가요? 그 시간부터.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토요일 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제가 자료는 준비해 왔는데 핵심만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들 좀 많이 지치실 것 같아서 오늘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 거는 주식 투자 좀 왜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이유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 돈 벌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은행에 놓으니까 도대체 안 되겠다 싶어서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래도 그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왜 꼭 해야 되는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 좋은지, 그거랑 마지막에 좀 시간이 되면 어쨌든 시장 전망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게 목차인데요. 이제 주식이란 처음에 뭐고, 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전망을 해볼 텐데, 일단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예시를 드는 게, 치킨집을 많이 드는 이유가, 그래도 주변에 가장 흔한 게 치킨집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창업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주식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주식이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매일매일 하고 있지만 주식이 도대체 뭐지? 예. 그걸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분들이 좀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주식이라는 건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총 한 2억 원의 지금 자금이 좀 치킨집을 창업할 때 필요한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이 한 1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나머지를 빌리든지 아니면은 누구한테 투자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빌리면은 사실 그거는 주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다고 치면 내 돈 1억 원은 자본금이고, 재무제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빌린 1억 원은 부채죠. 그래서 나의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 2억 원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반대로 내가 1억 원을 투자자들한테 받았어요. 예. 그러면 투자자들 10명이 나한테 예를 들면 1,000만 원씩 줬다고 해볼게요. 예, 그래서 1억 원의 자본금을 합치면 사실 부채는 없습니다. 근데 자본은 이제 2억 원이 되면서 그게 총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식이란 결국 뭐냐면, 10명의 투자자가 1,000만 원씩 투자를 했을 때 보통 이제 요즘엔 잘 모르겠습니다. 500원에도 액면가가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주로 이제 한 주당 5,000원의 주식을 발행을 해줘요. 그러니까 나한테 투자를 하면, 내 치킨집에 투자를 하면 한 주에 5,000원짜리 주식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예, 1,000만 원어치. 그래서 지금 1억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5,000원이면 2만 주가 발행이 되는 거예요. 딱 1억 원의 가치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저 2만 주를 10명이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럼 각각의 10명한테 2,000주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주식 투자예요. 치킨집은 1억 원을 받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은 2,000주의 주식을 나눠 갖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IPO라 그러죠. 공모. 이거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통 발행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매매하는 건 유통시장이에요. 매일 이제 거래를 하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주식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됐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사실 이런 것들이죠. 예. 내가 주식시장에서 사긴 샀지만 실제로는 기업이, 그러니까 내가 치킨집을 창업을 했을 때 저런 식으로 회사도 돈을 벌고, 그 다음에 투자하신 분들한테 대신에 기업의 주식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에 비트코인도 많이들 투자들 하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체는 없거든요. 그냥 화폐예요. 예, 하나의 화폐일 뿐이고, 그게 기업도 아니고, 어떤 요즘에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산인지 아닌지도 저는 아직도 좀 헷갈리고, 사실 어쨌든 실제는 없어요. 하나의 암호화폐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시중에서 거래는 되니까 화폐의 거래 기능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지만, 주식과 어쨌든 이 암호화폐의 다른 점은 기업이냐 아니냐, 내가 실물 자산에 투자하지 않냐, 이거를 저는 나타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킨집에 투자하고 한 주당 어쨌든 5,000원의 주식을 받아서 이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성장이 나와서 주가가 예를 들면 5,000원에 받았는데 나중에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하면 나는 부자가 되는 거고, 이 회사가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는 거죠. 사실 그게 주식 투자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라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게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명과암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진짜로.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손해를 볼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주식은 그래서 항상 그 불로소득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불로소득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했는데, 사실 작년부터 그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노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진짜 공짜는 없고, 내가 이런 기업들을 발굴하는데 노력도 해야 되고, 예, 여기 또 오신 분들도 다 공부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절대 불로소득은 없는데, 결국 미래의 불확실성에 내가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주식 투자는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하고 베팅을 해요. 그래서 위험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예,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당장 여기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지만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는데, 그 불확실성을 내가 맞췄을 때는 정말 엄청난 보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1월 달에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너무 좋았잖아요. 사실은 막 애플카 나오고, 이제 밤에 아마 현대차 주주분들이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밤에 주무실 때 1월 달에 그때 주가 28만 원 했을 때 이제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이제 현대차 거기에 이제 애플 로고가 붙어가지고 이제 막 그 나중에 날아다니는 차까지 뭐 만들고, 그리고 주가는 한 100만 원 갈 것 같고, 아마 이런 꿈들을 꾸시면서 아마 주무셨을 텐데, 지금 실제로는 이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었던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흥분했고,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1월 달에 삼성전자, 현대차에 대한 그 장밋빛 전망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현실화가 안 되니까 지금은 주가 이렇게 부러져 버렸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 1월 달에 이런 분들도 계셨겠죠. 아, 여름에는, 그러니까 여름이 아니라 가을, 겨울에는 우리 마스크 벗지 않을까? 예, 백신도 이렇게 접종되는데. 그래서 아마 뭐 그런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화장품 회사를 사볼까? 아니면 여행주, 항공주? 아니, 항공주는 돈을 못 벌어, 위험해. 그러니까 의류회사, 아니면 백화점, 이런 생각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 근데 그때는 아무도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썼죠. 대부분은 백화점주 관심도 없었고, 화장품 그거 뭐하러 투자해? 지금 다 적자일 텐데, 이런 생각했는데 몇 달 후를 예측하고 그때 투자를 미리 해놓으셨던 분들은 이번 5월 달에 엄청난 수익을 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뒤늦게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다시 지금 화장품주에 막 열을 올리고 있어요. 이제 막 뒤늦게라도. 예. 그리고 그 믿었던 삼성전자 막 그 하이닉스, 현대차를 막 팔아요. 막 버리고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결국 그때 당시에 나의 그 의사 결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좋은 게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 근데 그 어떻게 될 건지를 내가 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남들이 다 같이 보는 방향이 아니라 나만의 방향을 보면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5월까지 그런 흐름들이 저는 이어졌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주식이라는 건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치킨집에 투자를 했을 때 분명히 이 치킨집은 교촌치킨을 넘어서 1등이 될 거다. 그걸 보고 투자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맞았을 때 돈을 버는 거고, 실패했을 때는 어쨌든 까먹는 게 주식 투자의 어쨌든 본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왜 해야 되냐면 돈 벌기 위해서는 맞는데, 제가 이제 3가지를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은행 예금, 대출, 주식 투자, 이 3가지가 있다고 쳐볼게요. 첫 번째, 이제 내가 은행에 돈을 넣는다. 그래서 예금 금리가 지금 한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1천만 원에 1년 이자 수익이 얼마냐면, 이자 수익에 또 세금이 들어가요. 그거 하면 84,200원입니다. 예. 그럼 5년 후에는 1,044만 6천 원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5년 동안 은행에 넣어놨더니 딱 44만 원 번 거죠. 예. 그리고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뭐 예를 들면 친구한테 그냥 빌려줬다고 칠게요. 사실 이건 리스크가 있지만 어쨌든 대출금리 5%라고 해볼게요. 예, 1,000만 원을 5년 동안 그냥 빌려줬어요. 그럼 연간 이자 수익은 한 50만 원 정도 된다고 지금 치면, 저 60만 원 정도 되겠네요. 12개월이니까 되니까. 50만 원, 5%니까. 그리고 5년간 이자 수익이
25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1250만 원. 예, 그러니까 5년 동안 나는 한 25%의 수익을 올리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나쁜 수익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5%면. 근데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한번 쳐볼게요. 어떤 기업을, 아까 그 치킨집이 1년에 5% 성장을 하고 연간 한 2% 정도 배당을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계산을 해보니까 이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5% 성장한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럼 5년 후에는 6,383원이 됩니다. 예, 6,383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연간 배당 수익률이 2%로 그냥 계산을 해보면 5년 동안 내가 받는 배당금만 84만 6천 원이 돼요. 세금 제하고. 그럼 다 합치면 한 주당이 2천만 원, 2천주, 1천만 원은 1,361만 2천 원이 돼요. 한 31%. 그리고 이게 계속 무한대로 반복이 되면 수익률은 어마어마해지겠죠. 예. 그걸 뭐 복리의 효과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게 분명히 위험성은 있어요. 내가 뭐 저렇게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라 잘못된 기업에 투자했을 때는 당연히 손실을 보겠지만, 그래서 주식 투자가 위험한 거긴 하지만 성공을 했을 때는 어느 자산보다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했다는 게 확실히 지금 상황에선 저는 뭐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요즘에 주변 분들한테 주식 안 하는 분들이 있으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해보라고 하는 게, 그냥 왜냐면 그 뭐 레버리지를 써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은행에 1,000만 원, 2천만 원 그냥 주식이 무서워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1,000만 원이 내 원금이니까 계속 안 까먹겠지 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까먹는 거죠. 왜냐면 은행에 1,000만 원의 그 내 계좌가 있다면 보시면 짜장면 가격은 지금 5,000원이라고 치면 10년 후에는 짜장면 가격이 뭐 극단적이긴 하지만 15,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예, 지금 물가 상승 속도로 보면 최소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500원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벌써 10배 됐으니까. 예, 더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짜장면 한 그릇을 이제 주문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옛날에 5,000원이면요 1,000만 원어치 주문을 하면 2,000그릇 주문이 가능했어요. 예전에 5,000원이면. 근데 15,000원이면 나는 666그릇밖에 주문을 못해요. 그러니까 같은 1,000만 원인데 나는 10년 후에는 은행에 있는 1,000만 원은 똑같은데 짜장면을 살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까먹은 거예요, 사실은. 내 원금이 3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1,000만 원이 아니라 저게 3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죠, 10년 후엔. 예. 근데 이거를 인지를 못 하세요. 그 10년 후에 10만 원은, 아까 1,000만 원은 그냥 10만 원이지 무슨 말이냐 이런 분도 계시는데, 저 물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가가 계속 안 오를 것 같다 이러면은 주식 투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냥 은행에 넣는 게 맞아요. 예. 물가가 떨어지면 주식 시장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인플레랑 같이 가거든요. 하나의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이제 미국의 M2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갖고 계신 뭐 지폐라든가 아니면은 즉시 현금할 수 있는 은행 예금 있죠. 이거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2년 정도 되는 이제 기간에 뭐 정기 예금, 적금 이런 것들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당장 현금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M2라고 하는데, 이 M2가 지금 저기 보시면 저기 보시는 대로 이 빨간색 선 보시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 있죠. 저게 이제 미국이에요. 우리 한국도 지금 비슷한데 저게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왜 무섭냐면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돈이 풀렸다는 얘기는 돈의 공급이 늘어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1,000만 원은 계속 매일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치는 매일 갉아먹는 거예요. 돈의 공급이 늘어날수록 점점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플레를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자산에 내가 투자를 했다면 1,000만 원을 그 카카오에 투자했다고 한번 투자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그냥 은행에 안 두고, 지금 카카오는 예전에 사실 3만 원밖에 안 했었거든요. 불과 한 1년 전에 가격으로 따지면 지금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지금 11만 원, 12만 원까지 갔잖아요. 예, 거의 한 3배, 4배가 올랐고, 비트코인도 요거 제가 이제 자료 만든 지가 비트코인 급락하기 전이라, 근데 지금 38,000달러인가요? 아마 그 정도 될 텐데, 어쨌든 38,000달러라고 해도 38배. 예. 그 다음에 아파트는 강남의 압구정동 아파트가 뭐 20억보다 더하지만 어쨌든 지금 서울 시내 웬만한 아파트가 20억에 막 호가가 되고 있으니까 4억짜리가 20억 됐고, 그 다음에 금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1200달러,
$1,700 됐고, 은행 예금은 1%, 채권 금리는 지금 2%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예. 이게 그냥 저렇게 올랐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자산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신문 기사 보니까 무조건 그 남자들은 아내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예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를 한 5년 전에 이렇게 그 어느 아내분이 사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분이 사업한다고 아파트 절대 안 올라. 그때 당시에 뭐 아파트 가면 오른다 만다 막 이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5년 전만 해도. 근데 결국에는 그 아내분 말이 맞아버렸죠.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그 아파트를 가진 자하고 안 가진 자 이런 또 그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내가 그 명품 자산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도 정말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그 백화점에 가면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다 롤렉스 매장 앞에 줄 서 있잖아요. 예. 그게 롤렉스가 사실 뭐 그냥 시계잖아요. 롤렉스 붙어 있는 시계인데 중고값이 더 비싸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신품보다. 예. 그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뭐 밀레니얼 세대들이 뭐 어차피 뭐 부동산을 못 가져가니까 주식 아니면 비트코인 명품이라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결국엔 다 저는 인플레 때문이라 보거든요. 내 자산을 방어하기 위한, 돈만 가지고 있어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부동산도 안 되고 명품이라도 투자하자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데, 결국 이 현상이 여기서 끝날 거냐 이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만든 하나의 그 트렌드가 돼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점점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어떤 자산이든 간에 사실 하다못해 저는 솔직히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저는 우호적이진 않아요, 솔직히. 예. 그때도 막 너무 올라갈 때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뭐 워낙 많이들 하시니까 그걸 제가 뭐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항상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이건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 투자 자산들은 변동성이 너무 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됐지만 비트코인 또 올라가겠죠. 근데 하다못해 비트코인도 차라리 현금보다 낫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예. 현금만 갖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이 현상들은 앞으로도 저는 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주식이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부동산은 좀 제외한다면 다른 자산에 대비해서 내가 공부한 만큼 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주식 투자는 또 한 만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이제 그 그래프가 나와 있지만 그 이쪽에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이제 이게 우리 한국이에요. 한국은행에서 가져온 건데 금리가 저렇게 떨어졌어요. 예. 2000년 이후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놔봐야 돈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금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좀 쭉 떨어졌고, 물가는 매년 올라갑니다. 저렇게 계속 올라. 이게 물가 지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내년, 내후년, 5년 후에도 여기서 강의할지 모르겠지만 또 저거 가져오겠죠. 더 올라가 있겠죠. 예. 근데 저 물가 지수를 보면은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예. 지금 코스피 지수가 뭐 3000인데 5년 후에는 6000, 뭐 10년 후에 10,000포인트. 그 가는 게 그냥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저런 흐름 때문에라도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게 한국의 주택가격과 통화량인데, 통화량이 증가하면 무조건 자산가치 올라가요. 이게 이제 저 파란색 선이 바로 그 한국의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특히 지금 2020년 들어와 가지고는 정말 무슨 완전히 수직으로 솟고 있는데, 저 M2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통화량도. 예. 그거랑 거의 비례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주택가격 지수와 코스피 지수예요. 확실히 부동산을 왜 좋아하시는지 다들 알겠죠. 변동성이 별로 없고 꾸준히 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부동산의 진입 장벽이 지금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으로도 많이 들어오시는데, 작년에 어쨌든 그 코스피 지수가 한 번에 그 코로나 충격으로 엄청 빠졌다가 보시면 지금 수직으로 올라온 상황인데,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 주택가격 지수랑 좀 약간 맞닿아 있죠. 갭을 좀 메꾼 상황인데, 이 정도로 지금 자산 가치, 부동산, 비트코인, 뭐 아니면은 금이 됐건, 뭐 주식시장이 됐건, 아니면 명품 가격이 됐건 간에 모든 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돈의 가치랑 절대적으로 반대로 가요.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는 이상 결국엔
이 지수, 여러분이 투자하신 기업들의 주가는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주식 투자는 필요하다.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돈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투자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하려면 근데 다들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유튜브를 봐도 되게 많고 뭐 종목도 찍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송에서 뭐 정말 유명한 전문가가 나와서 어떻게 뭐 재무제표 보고 이런 것도 다 알려주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만의 뭔가 그건 만들어 놓으셔야 되거든요. 나만의 기업을 분석하는 법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강의하셨겠지만 제가 한 것도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저의 방법이에요. 예. 제가 사실 오늘 김동완 소장님도 나오셨지만 제가 3프로 TV에서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난다고 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한 이유가 사실 물론 이제 방송 준비도 있지만 그 시간에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걸 봐야 돼요. 저 증권사 보고서를 보기 위해서. 제가 사실 좀 장중에 볼 시간이 많이 없어요. 워낙 바빠가지고. 근데 그 시간에 일어나서 이제 그 보고서를 보는데 그게 그냥 뭐 저의 루틴이에요. 그냥. 예. 그냥 이게 뭔가 안 하면 이상해요. 예. 안 해도 되는 날도 있는데 뭔가 안 하면 이상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완전히 습관이 돼버렸는데, 한마디로 저는 이제 매일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내가 할 거냐, 그걸 먼저 틀을 짜놔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매일매일 한다고 해서 느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한번 제가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가 책을 어쨌든 많이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은 용어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다 달라요. 거기 쓰인 용어들도 너무 많고, 예, 또 경제지표도 알아야 되고, 내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재무제표, 뭐 용어, 또 전자공시라는 사이트가 있죠. 거기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들 내고, 그 다음에 주가가 뭔지, 주식시장의 속성도 아셔야 되고, 경제지표도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만 이게 어렵진 않습니다. 매일매일 습관화 하시면 절대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네이버의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 보면 저쪽에 이제 매출액이 있고, 그죠? 밑에 뭐 영업이익, 판관비라는 건 이제 한마디로 그 회사가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들, 뭐 인건비라든가 뭐 아니면 홍보비, 이런 것들, 임대료, 이런 것들 다 나타내는 건데, 한마디로 매출액, 그러니까 네이버가 총 판매를 해서 번 돈, 거기서 뭐 직원들 인건비 제하고 남은 돈이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은 한마디로 장사해서 번 돈, 내가 치킨집에서 실제 번 돈이 영업이익이에요. 예. 그럼 거기에서 치킨집 운영과 상관없는 돈을 제거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은행에 뭐 치킨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좀 돈이 남았는데 은행에 넣어놨어요. 그럼 이자 들어온 거 있죠. 그거는 치킨집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이익은 더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자 비용이 있죠. 내가 빌린 돈, 그러니까 이자 비용 같은 거, 은행에 돌려줘야 될 돈, 그런 것들도 장사하는 거랑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런 거 제해서 남은 돈이 바로 단기 순이익입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회계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요새 시중에 보면 재무제표 책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좀 간단하게 쓰여 있는 책들도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매일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좀 배우시면 되는 거고, 절대 이런 이제 재무제표는 꼭 책을 사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에 최소 한 2번씩은 책을 꼭 읽어보시면, 왜냐면 자꾸 까먹거든요. 외우지 마세요. 한 번 읽고 이해하고 그냥 냅두시고, 또 한 번 1년에, 그러니까 두 번째 또 한 번 읽고 또 까먹어도 돼요. 자주 반복해서 읽다 보면 나중에 이제 머릿속에 진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저 네이버 재무제표를 봤을 때 해석이 가능해요. 아, 네이버가 지금 돈을 벌고 있구나, 까먹고 있구나, 뭐 때문에 까먹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해석이 가능하니까 적어도 재무제표는 진짜 기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꼭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용어도 뭐 물론 이제 제 책에도 용어 많이 넣어놨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네이버 검색하셔도 다 나오긴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들은 알고 계시는 게 좋죠. 뭐 시가총액, 또 아까 기업 공개, IPO, 또 이런 것들, 뭐 분할이 뭔지,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정말 많잖아요. 이벤트가 뭐 엊그저께도 LG그룹이 이렇게 분할해서 상장했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한테 되게 자주 물어보세요. 아, 이거 분할했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막 이런 분들 계세요. 전혀 모르시니까. 근데
인적 분할, 물적 분할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자공시라는 게. 근데 이런 것들도 책이나 아니면 검색하면 다 나와 있어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하고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예. 뭐 이 PER, EPS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 같아요. 반드시 전자공시랑 친하게 지내셔야 되고, 특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 사업보고서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건데, 근데 물론 분기 단위로도 발행을 해줘요. 분기 단위로. 예. 그래서 매 분기마다 그 3개월에 한 번씩 발표를 하고 보고서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모든 회사들이 이제 대부분 3월 달에 1년치를 토탈해서 사업 보고서를 내는데, 저기 보시면 사업의 내용이라고 있어요. 항목 중에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이 회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애널리스트 보고서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CJ 제일제당인데 처음에 보면 식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럼 내가 식품 사업을 모르면 이거 읽으면 나도 그냥 전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다 알려줍니다. 국내 1등 식품 회사가 식품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쫙 알려줘요. 먼저. 그럼 저것만 읽어보면 돼요. 제일 좋은 건 저거 프린트를 하세요. 예,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왜냐면 이게 사실 PC 모니터로 보면 집중 잘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줄 그어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2,500개가 상장돼 있는데 그거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으면 제가 알기로는 보통 30개, 적으면 한 5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기업들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출력해가지고 보세요. 뭐 바뀐 게 있는지.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기도 뭐 나와 있지만 뭐 비비고라든가 뭐 냉동식품 가공업체 뭐 이런 것들, 저 밑에 보면 그 냉동식품 가공업체 쉬안스라고 그 인수했다고 또 써 있죠.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저걸 왜 인수했을까. 근데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내가 딱 저걸 봤는데 아니 저 회사를 왜 인수했지? 바로 전화를 하세요. 기업 그 주식 담당자한테. 담당자 전화를 해서 친하게 지내시면 되게 좋아요. 많이 알려줘요. 진짜 나중에 친해지면. 근데 저거 왜 인수?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지금은 다 알죠. 저 냉동 피자 회사니까 미국에 사업하려고 한 건데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모르시면 가서 물어봐가지고 저거 왜 인수했어요? 저거 부채가 되게 많은 걸로 아는데 저걸 왜 이렇게 비싸게 샀어요? 막 따져보세요. 예. 근데 그렇게 물어봤는데 되게 불친절하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 기업은 투자 안 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예. 왜냐하면 이 IR도 진짜 중요합니다. 회사가 주주들한테 되게 친절해야 돼요. 그럴수록 많이 알려주는 거고, 그래야 그 기업 주가 많이 갑니다. 근데 이게 막는 기업들이 있어요. 잘 안 알려주고. 그런 기업들, 소통을 잘 안 하는 기업들은 주가 올라가는 걸 대주주가 원치 않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 별로 노출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것도 힌트가 될 수 있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가의 이제 속성이라고 있는데, 주가는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수요가 증가,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주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공급이 감소하고 주식수가 줄면 돼요. 지금 발행한 주식수가 있죠. 아까 치킨집 창업했을 때 예를 들면 2만 주가 발행이 됐는데 2만 주가 아니라 만 주로 줄어들면은 그만큼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 주당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모든 건 똑같아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 예. 그래서 당연히 이 강의도 서로 막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진짜 비싼 티켓 값을 이렇게 그러니까 티켓 값을 올리더라도 당연히 수요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살려고 하겠죠. 예. 그런 것처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당연히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반대로 빠집니다. 예. 그게 원칙인데 주가도 똑같아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 기업을 왜 살려고 하겠어요? 이익이 증가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너무 좋고 금리도 낮아요. 그러면은 주식에 대한 수요가 느니까 당연히 주가 올라가는 거고, 공급 감소는 뭐냐면은 이제 자기 자식,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 주식을 매입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순간 그 주식은 유통 주식이 아니에요. 바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1000만 주짜리 회사인데 100만 주를 갑자기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그럼 이 회사 주가는 무조건 10% 올라가야 돼요. 바로 10% 주식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유통 주식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취득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되게 좋은 기업입니다. 주주 가치를 위하는 거고, 그리고 뭐 배당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대주주,
대주주는 주식을 많이 안 팔잖아요. 사가지고 뭐 5년 10년 가져가니까 대주주 물량도 사실은 유통 물량에서 제외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자꾸 매수를 한다. 이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실제 주식 수가 안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장기 투자 세제 혜택. 이건 뭐냐면은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저는 저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주식을 샀는데 1년 이상 보유하면 정부에서 뭐 예를 들면 50만 원 세액공제 해주겠다. 막 다 이래 버리면 주식 안 팔겠죠. 예,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은 주식을 안 팔게 돼요. 안 판다는 건 공급이 준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것도 결국 주가의 속성도 너무 뻔하지만 이런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이 기업을 어떻게 볼까? 수요가 증가할까? 이 기업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팔려는 사람이 많을까? 그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공급, 주식수가 줄어들 수 있을까? 아니면 배당을 증가시킬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되게 복잡해요. 그냥 기업의 이익만 가지고 증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그 환경에 의해서 되게 복잡하게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이거는 제 책에도 있고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그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이 공식은 무조건 외워놓으셔야 되고, PER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ER이라는 건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500조 원인데, 예를 들면요, 지금 순이익이 50조다. 그럼 나눠보시면 10배 나오죠. 이 PER은 10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주식수로 나눠버려요. 각각. 저 시가총액도 주식수로 나누고 순이익도 주식수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PER은 시가총액을 주식수로 나누면 그게 주가입니다. 예. 현재 주가가 되고, 그 다음에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 PER은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이 됩니다. 근데 저기 이제 우리 산수 배웠죠. 주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PER 곱하기 EPS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저 주당 순이익 옆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에요. 예, PER인데, 그러면 결국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익이 증가하거나 PER이 올라가면 됩니다. 이게 되게 단순한 문제. 이게 모든 주식에 다 통용이 돼요. 올라가든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가든가 아니면 둘 다 올라가든가. 둘 다 올라가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요즘에 삼성전자가 자꾸 이제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EPS 있죠. EPS는 계속 증가를 해요. 올해 3분기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의 그 김경민 연구원님이 국내 이제 1등 반도체 애널리스트인데, 그분 보고서에 그게 나와 있어요. 삼성전자 EPS 올라간다. 근데 주가가 왜 못 가냐? 목표 주가를 낮췄어요. 왜 낮췄냐? PER 때문에. PER을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PER을 20배를 줬었어요. 예를 들면. 근데 만약에 PER을 10배 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20배 주던 회사를. 그럼 주가는 반토막 납니다. 이익이 그대로여도 무조건 주가는 반토막 되겠어요. 근데 이익이 그대로인데 20배 주던 회사를 40배 줘요. 그럼 주가는 2배 올라가요. 예. 작년에 LG화학이 그래서 주가가 거의 4배, 5배 올랐잖아요. 예. PER 15배짜리 회사가 LG화학이었는데 작년에 PER이 60배까지 갔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60배, 왜 PER 60배를 줬을까?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죠. 배터리 세계 1등. 근데 삼성전자는 왜 깎아주느냐? 삼성전자가 물론 세계 1등 반도체지만 3분기, 4분기에 이 반도체 수요가 줄지 않을까.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시장에서는 수요가 줄 거라고 지금 전망들 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물량이 줄겠네? 성장이 꺾이네? 그러니까 15배 주던 거를 10배만 주자. 이러니까 그냥 외국인들이 다 던져가지고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왜 빠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올라가고 빠지는 그 이유를 아시려면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익이 계속 올라가는데 자꾸 주가 빠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 PER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뭐 그 홈쇼핑 회사 같은 거, 돈 계속 잘 버는데 지금도 잘 벌어요. 근데 홈쇼핑 회사 주가 잘 안 갑니다. 왜냐? 홈쇼핑에 막강한 경쟁자가 나왔잖아요. 네이버의 라이브 커머스. 예. 그럼 몇 년 후에는 홈쇼핑 망하는 거 아니야? 지금 돈 잘 벌면 뭐해? 그러니까 PER 10배 주다가 5배로 낮춰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PER의 개념을, PER이라는 게 단지 10배, 15배가 아니라
왜 얘는 10배를 주고 얘는 15배 주고 얘는 20배를 주고 왜 얘는 5배밖에 안 주지?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SK텔레콤이 주가가 정말 못 갔어요. 지난 몇 년간. 요새 많이 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회사들이 이제 뛰쳐나가는 거죠. 되게 좋은 자회사가 많아요. 뭐 11번가도 있고 보안회사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원스토어라고 이제 앱스토어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따로 이제 분할을 해요. 예전에는 이 통신사 안에 갇혀 있으니까 뭐 통신사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냥 매달 그냥 돈 따박따박 받는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PER을 높게 안 줘요. 근데 얘네들은 되게 고성장하는 사업인데 이걸 띄어서 분할을 해요. 그럼 여기에 대한 PER을 높여줘 버려요. 그래서 이익도 물론 좋지만 PER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지금 굉장히 높게 올라갔던 거죠. 예. 그래서 주가의 속성 아까 보여드린 대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 그거 하나랑 요 EPS 곱하기 PER 이거에 따른 변동에 따라서 주가는 항상 변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금리 환율 경제 지표도 이게 꼭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금리가 어떤 방향이고 환율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기본 개념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의 이제 실질 금리거든요. 실제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리인데 저 실질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시장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S&P 500 지수가 좀 올라가는데 특히 지금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미국의 실질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 한국의 수출, 한국은 수출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코스피하고 수출이 거의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수출 데이터하고 코스피 이제 그 코스피 지수죠. 그래서 거의 똑같아요. 흐름은 중간중간에 이 변동성은 있겠지만. 예. 그리고 이제 그 증권사 리서치를 이제 활용한 주식 투자인데 이거는 이제 저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먼저 산업 분석 보고서를 먼저 봐요. 그러니까 그 하루에 산업 분석 보고서가 되게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뭐 매주 업데이트하는 보고서도 있고 아니면 연간 전망하는 보고서도 있고 뭐 요즘에 하반기 전망하는 보고서 많이 나오는데 정말 이 능력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그 애널리스트 안 믿으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저는 믿고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저희 회사에도 애널리스트랑 되게 친한데 이 연간 전망이나 이제 하반기 전망 보고서 쓸 때요 그냥 미칠라 그래요. 예, 이 보고서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주말도 없어요. 예, 자기 또 인사이트도 해야 뭐 적어야 되고 회사 탐방도 가서 들어야 되고 되게 어려운 또 자기만의 생각도 적어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데 이게 맞고 틀리고는 아니고 그 산업의 최고 전문가가 이것만 분석하니까 밤새 작성한 자료예요. 얼마나 그럼 퀄리티가 있겠어요. 우리가 분석한 거랑 그분들이 분석한 건 다르거든요. 사실 우리 여러분은 많은 기업을 투자하고 있고 사실 생업에 종사하시면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이게 잘 돼 있는 게 이런 것들이 무료잖아요. 네이버 검색해 보면 나와 있어요. 환경 컨센서스 들어가시면 무료로 보고서 나와 있고 물론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유료로 뭐 FM 가이드 같은 데서 들어가시면 한 달에 한 10만 원, 20만 원 내면 다 볼 수도 있고 근데 그 정도 돈은 뭐 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산업을 보시고 산업의 변화를 보세요. 올 초에 제가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그 박종대 연구원님이 화장품 쪽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서들을 낸 걸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때는 화장품에 다들 관심이 없을 때였어요. 근데 미리 예측을 하신 거죠. 근데 지금 4개월 후에 제대로 맞았잖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공부를 했고 화장품에서 좋은 게 뭔지 찾아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고객분들한테도 얘기를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순서가 산업 분석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내가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그려봐요. 산업 분석 지금 이 화장품 쪽에서 중국 시장이 어쩌고 중국에 거기 보고서 보니까 중국의 온라인 시장이 엄청 커진대요.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의 거의 절반이 화장품 판매예요. 근데 거기서 또 잘 나가는 제품이 우리 한국 제품들 뭐 설화수 같은 거 근데 그걸 만들어주는 회사 중에 하나가 한국의 코스맥스 코스맥스가 중국 회사 한국 회사에 화장품 다 만들어줘요. 그럼 답은 나온 거였어요. 코스맥스 좋겠구나. 실제로 그랬어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리포트를 찾아요. 코스맥스 이제 검색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건지 회사 지금 괜찮은지 실적 어떤지 그런 순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가져온 건 뭐냐면 이게 철강입니다.
철강 2021년 1월 5일 그때만 해도 철강주 관심 없을 때입니다. 중국의 조강 생산량 감소 가능할까? 이거 애널리스트가 올해 감소하지 않을까 하고 미리 쓴 거예요. 저게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건 뭐죠? 중국의 철강 공급이 준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죠? 철강주한테 되게 좋은 거죠. 근데 가능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근데 2021년 저기 그 중국 공산부에서 저기 기사가 나와 있어요.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올해 반드시 감소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대요. 저거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이제 저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투자로 연결하기가 어려운 게 철강주 그때 아무도 안 볼 때예요. 다 삼성전자 현대차만 보니까 나만 바보 된 것 같아요. 근데 주식 투자 잘하신 분은 저런 변화를 감지하고 계셔야 돼요. 메모라도 해놓고 포스코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2월 15일 날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2개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썼는데 철강사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대요. 생산하지 말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철강 수요는 밑에 보면 그 증가한다고 나와 있죠. 4.5에서 5.5%. 예, 그래서 연말부터 지속된 전 세계의 철강 디스타킹. 그러니까 디스타킹이 뭐냐면은 이제 그 재고를 확충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리스타킹이라고 하는데 바꾼다는 거죠. 이제 이 철강의 전방 회사들 있죠. 자동차, 선박 이런 회사들이 철강을 이제 사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마무리되면서 철강 수요 좋아진다. 그러니까 2월 15일 날 보고서까지 딱 보면요, 답이 나와 있어요. 올해 중국의 공급이 줄고 철강 수요도 늘어나겠네. 이렇게 하면 철강주에 대한 투자를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어느 기업을 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3월 5일 날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방점을 찍어버렸어요. 중국이 수출 증치세 환급을 폐지한다.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들한테 부가가치세 한 10%를 돌려줬어요 원래. 근데 그거 안 돌려준다고 결정을 할 거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제 수출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수출 안 하면 우리나라도 중국의 철강제가 안 들어오잖아요. 공급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중국이 1등 국가니까. 그럼 이건 이제 답은 나온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걸 살까가 중요하죠. 동국제강을 살 거냐, 현대제철을 살 거냐, 잘하는 포스코를 볼 거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저는 이제 대표기업 포스코를 갖고 왔는데 여기 3월 5일 날 유진투자증권의 포스코 보고서예요. 목표 주가를 실제로 올려버렸습니다. 왜 올렸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 실적이 올해 80% 증가한대요. 네. 예상을 한 건데 그럼 내가 산업분석 보고서 본 거랑 매칭이 되잖아요. 철강 좋다 그랬는데 포스코가 저렇게 좋겠구나. 올해 4.4조 원. 네. 그리고 맨 밑에 최근 금리 인상이 반영하는 경기 개선. 금리 인상을 하면, 금리가 오르면 철강주한테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주라고 하는데 성장주는 안 좋지만, 근데 올해 초만 해도 가치주가 되게 눌려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저게 이제 여기 보고서도 좀 나와 있지만,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쪽에 이제 맨 처음에 있는 게 그게 2021년 1월 달이에요. 1월 달에는 당시에는 그때 삼성전자도 너무 좋았지만 다 올라가던 장이었어요. 그 포스코도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주가가 이제 쭉 장이 빠지면서 쭉 빠졌는데, 다음에 그 두 번째 박스 보시면 저기가 이제 그 보고서가 2월 달에 나왔던 보고서들, 뭐 그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나오죠. 수요도 증가하고 중국이 감산할 거다. 근데 미국의 또 그때 금리가 옆에 보시면, 저기 옆에 보시면 미국 금리가 급등할 때입니다. 저 때가 저기 박스 돌파할 때 금리가 급등한다는 건 철강주한테 되게 좋은 신호거든요. 예. 그런데 주가는 안 가고 있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저 때부터 포스코를 사실은 관심을 갖고 일부 투자도 가능한 겁니다.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기 이제 빨간색 박스 보이시죠? 저 때 보고서가 아까 맨 마지막 보고서가 나왔던 시기예요. 예. 근데 저 때 왜 올라가냐면 그 리튬 호수 기억나세요 혹시? 포스코가 뭐 리튬 호수 발견해가지고 거기 투자를 했는데 뭐 몇백 배 이익이 날 거다. 이거 나와가지고 주가 급등했는데 좀 황당했죠 그때는. 그래서 주가 다시 빠졌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고, 어쨌든 철강 업황이 이미 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저 파란색 선에서 제가 화살표 그어드렸지만 그때가 마지막 매수 기회였죠. 예. 그리고 이제 뭐 40만 원까지 지금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가 이 사이클을 보여드린 건데 그냥 하나의 예시예요.
이렇게 한다고 무조건 다 성공한다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하다가 틀린 기업들도 분명히 나올 거고 할 테지만 하나의 그 방향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면 우리나라는 이 산업 섹터가 너무 많아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뭐 철강, 화학, 조선, 건설기계, 뭐 플랫폼, 보통 음식료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산업이 있는. 그래서 산업 분석 보고서를 보면 되게 좋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다녀요. 한 몇 달은 철강주 갔다가 몇 달은 음식료 갔다가 몇 달은 또 반도체 갔다가. 그래서 길목 지키기 하기가 되게 좋은 게 지금은 반도체 아무도 관심 없어요. 자동차 관심 없고 스마트폰은 망한다고 그래요. 근데 오히려 약간 이제 철강주가 저때 저랬거든요.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한번 지금 관심 없는 섹터도 여러분들이 산업 분석 보고서 보고 혹시 좋아지는 게 있나? 한번 주말에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자세는 뭐냐면 이제 워런 버핏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까먹으면 안 됩니다. 크게 까먹으면 복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 까먹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제가 자주 보고서를 보여드리는 이유도 보고서 이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적어도 그렇게 크게는 안 까먹거든요. 그래서 투자의 첫 번째 규칙은 돈을 잃지 않는 거고, 두 번째도 역시 돈을 잃지 않는 거다. 그 다음에 그 테리 스미스라고 이제 영국의 유명한 또 펀드 매니저가 계시는데, 승자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는 패자 종목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자본을 많이 잃어버리면 나중에 복구할 수가 없어요. 복구하는 게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 계좌가 반토막 나면 복구하는데 2배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너무나 힘들죠. 예. 그리고 레이 달리오라는 분도 어쨌든 그 50% 손실 다음에 50% 수익을 번갈아서 올리면은 결국엔 손실이에요. 돈 절대 못 봅니다. 그래서 이 지키는 투자를 강조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위가 뭐냐면은 첫 해는 0% 수익이고 둘째는 10%, 3년에는 0%, 4년에는 10% 이렇게 뭐 계속 잃진 않았죠. 그랬더니만 나중에 저 만이라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0,000원이라고 할 거예요. 저 10,000원이 16,000원이 된 거예요. 10년 후에는. 근데 한 해는 마이너스 30% 까먹고 시작하고 40% 이익 보고 그걸 반복을 했어요. 결국 10년 후에는 9,000원밖에 안 돼요. 10% 까먹은 거죠. 예.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는 40%까지도 나는데 앞서 10%를 2년에 한 번씩 낸 사람보다는 훨씬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큰 손해를 보시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매일, 지겹더라도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시면 그게 나중에 1년, 2년, 3년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고, 진짜 아까 철강주 보고서를 보는 순간 다 연결이 돼요. 예, 이 머릿속에 이 유기적으로. 저도 그랬거든요. 저라고 뭐 처음에 됐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현재 위치는 저기 그려진 전 여름의 초입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막 진동하고 있는데 역실적 장세는 끝났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 이게 한번. 그리고 금융 장세는 뭐냐면 너무 안 좋은데 전 세계 아니면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킨 단계예요. 기업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는 올라갑니다. 돈을 풀어서. 그러다가 이제 돈 푸는 게 거의 끝나가요. 예,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요동을 쳐요. 돈 푸는 거 그만한다고? 그래서 이제 팔아야 되나? 막 이렇게 막 충격을 받아요. 지금 그 시기예요. 막 미국이 금리 올린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끝나면 금리를 올려도 시장은 올라갑니다. 지난 2015년도에 그랬어요. 15년도 말에 미국이 거의 8년 만에 금리를 올렸는데 나스닥은 2배 올랐어요. 금리 오르면 빠져야 되잖아요. 계속 올라갔어요. 예. 2018년까지. 예. 여름 실적 장세가 오는 거죠. 근데 여름 실적 장세는 특징이 뭐냐면 금리도 오르지만 기업의 이익은 더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기업들 주가도 같이 갑니다. 대신에 상승폭은 좀 가파르진 않고 완만하게 가요. 그리고 아무거나 가는 게 아니라 봄에 금융장세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무거나 그냥 다 가요. 그냥 돈으로. 돈 풀어서 그냥 막 다 돌아가면서 가는데, 실적장세는 실적 안 나오는 기업은 지수가 여기서 5,000포인트 가도요 안 가요. 절대로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 장세가 왔기 때문에 반드시 돈 잘 버는 기업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고, 요거는 편데 올해 우리나라 EPS예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지수 EPS예요. 한국의 지수 EPS가 250에서 260 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PER 하단부가 12배거든요.
3,000이 바닥이에요. 최대로 보면. 그래서 260이면 3,120이 바닥이고 지금 3,100은 안 깨죠. 그 정도 수치고, 그러니까 안 빼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보고 있는 게 13.5배까지 봐요, 보통. 그래서 13.5배 계산해보면 3,375에서 3,510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좀 여유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1월 달에 평균 PER이 15배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걸 대입해보면 3,750에서 3,900까지도 가고요. 아시아 평균 PER이 16.5배입니다. 계산해보면 4,000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4,000 넘어간다고 본 게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간다가 아니라 한국을 아시아 평균처럼 인정해주면 가는 거고, 안 그러면 지금 당장 못 가죠. 근데 저는 적어도 15배까지는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지금 지수 그렇게 저는 비싸진 않다. 3,100 아니면 3,000이 깨질 수도 있지만 그때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좀 다 돼가지고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연블리님 전체적으로 한번 다 훑어주셨는데요. 혹시 연블리님에게, 염소연 부장님께 질문 있으신 분 한번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쉬는 시간 갖고 패널 토론 때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